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경매 A to Z 시간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네. 경매가 된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네. 임차인이 갖는 권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사실 저희 이 상담 시간에도 이 임차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집중하셔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좀 메모를 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네. 우리가 이제 임차인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임차인이 채권자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경매가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매가 됐을 때 소유자와 채무자 얘기했었고요. 거기에 돈을 준 사람들이 채권자다 했었는데요. 그 채권자 중에 또 한 명이 네. 임차인이에요. 자, 그 임차인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주택을 전세를 또는 월세를 이렇게 네. 이제 놓거나 얻거나 했을 때 그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법이 있어요. 네. 자, 그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임대차 보호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주로 배울 거는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관련된? 이게 네. 이제 이건 우리 일상생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네. 전세 월세를 구하거나 또는 전세 월세를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법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임대차 보호법은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전체가 네. 1조부터 8조까지 있거든요. 총 조항이 그러니까 법 이름은 되게 복잡하고 많은데 네. 얘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거라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보통 전세 구할 때 네. 보통 전세 계약 이렇게 합니다. 뭐 임대차 계약 이런 거 해요. 네. 전세 계약 했을 때 전세 계약 보통 몇 년 하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죠? 잘 모르시죠? 네. 예. 바로 이 전세 계약을 하면요. 네. 보통 2년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2년 요게 임대차 보호법에 들어 있어요.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2년 기간은 보호해줘라라고요. 그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세를 구했는데요. 이제 한 1년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주인이 만약에 바뀌거나 아니면 주인이 요새 전세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금액을 올릴래. 너 나가라. 그러면요. 법에 의해서 계약 기간 2년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중간에 안 나가도 됩니다. 2년이 지나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네. 식으로 이 임대차 보호법이 상당히 밀접한 우리한테 아주 밀접한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내용이네요. 그런 얘기. 이런 네. 법을 만약 모른다. 그러면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네. 나가세요 했을 때 나가야 되나 보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특히나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임대를 맺으면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써요. 네. 그러니까 1년 만기됐으니까 자 이제 월세 5만 원 올릴게요. 뭐 보증금 500 올릴게요. 그러면 1년마다 올려주거든요.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무슨 소리야? 웃기지 마. 나 이거 2년이잖아. 그래서 2년 동안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면 그냥 네. 위야위야 넘어가고요. 알면 그만큼 내 권리를 지켜요. 그래서 법은요. 네. 법은 아는 사람 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법 공부를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물론 알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상당히 난해해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봐가지고 뭔 소리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해줄 겁니다. 네. 이 법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그런 얘기를요. 자, 우리가요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자면 너무 정신없고 너무 내용이 내용이 이게 방대하고. 방대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딱 경매된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 일반 임차인이 아니에요. 네. 바로 경매가 된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으며 어떤 지위를 갖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경매된 집에 사는 임차인한테는요, 네. 크게 3가지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첫째, 대항력, 둘째, 우선 변제권, 셋째,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3가지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네. 배울 거예요.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하나가 뭔지요. 대항력이란 건 뭐냐면요.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낙찰자가 이제 내가 살던 집이 경매당했어요. 임차이자 경매당한 집에 사는 임차인 입장인 거죠. 자, 내가 살던 집이 경매가 됐습니다. 낙찰됐어요. 네. 낙찰자가 와가지고요. 자, 이제부터 내 집이니까 집을 비워주세요. 했을 때 네. 웃기고 있네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나가라 했는데 웃기지 마라. 네가 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예. 네가 가라 네. 하와이 유명한 얘기죠? 네. 예, 그래서 네가 나가라 웃기지 마라고 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 네. 권리가요. 이 개길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걸 이제 배울 거예요. 네. 자, 과연 내가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이 집이 혹시나 경매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네. 나한테는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뭘 보고 따지느냐. 자, 그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대항력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아까 우선 변제권이라고 했었는데요. 변제권. 네.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냐? 이제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되면 그 왜 낙찰이 돼서 네. 낙찰 대금 예를 들면 뭐 2억에 낙찰이 됐다. 그래서 이 낙찰 대금이 나올 거잖아요. 네. 이 낙찰 대금들 중에서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으로 네. 배당을 받을 수 또 역시 있느냐 없느냐. 없고 항상 경우가 그러니까 있군요. 아까 좀 전에 네, 대항력도 네. 얘기했지만요. 대항력이 항상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네. 있는데 언제 있으며 언제 없느냐. 마찬가지로요. 낙찰 대금 가지고 임차인 보증금을 네.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받을 것이며 또 네. 어떻게 되면 못 받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따져서 내가 과연 그런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네. 말하자면 처음부터 전셋집을 구할 때부터 아예 그런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대충 구했다가 실제로 네. 경매돼 가지고요. 쫓겨나는 사람. 낙찰자가 나가라 했을 때 힘없이 나가야 되는 사람. 네. 보증금 뭐 전세 1억 다 날리고 그냥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많아요.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죠. 네, 정말 네.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알아야 힘이라는 말씀이 그 좀 말이 실감 나게 맞습니다. 되는 것 아는 같습니다. 게 힘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오늘 얘기는요.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이어질 텐데요. 네. 어쩌면 경매 얘기가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네. 좀 그런 얘기가 더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경매를 알면 반대로 경매 당했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이냐 이것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게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경매가 됐을 때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를 법원에다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아까 배당받을 권리랑 연계되는 얘기인데요. 배당 요구를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여기에 배당 요구 신청서, 내가 전세 계약서, 뭐 주민등록 등본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집에 사는 임차인이에요라는 걸 증명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게 배당을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제출을 안 하잖아요. 그럼 배당을 못 받는 거니까. 아무리 자격이 된다고 해도 핵심이에요. 정확하게 찍으셨어요. 네. 내가 아무리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요.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배당 안 해줘요. 그러니까 네. 법원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당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안 싶어. 그러니까 법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원래는 네. 임차인이었는데 이미 돈을 다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안 했겠지? 라고 생각하고 배당 안 네.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얘기 있죠.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이 유명한 얘기. 네. 내가 내 권리를 지키려면요. 잠을 자면 안 돼요. 권리 네. 위해서는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되고요. 네.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어떤 걸 행사할 수 있는지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대항력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니 없니? 자,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건데요. 네. 임대차 보호법 넘어가 버렸죠? 네. 앞으로 다시 가서. 예. 네. 자, 임대차 보호법에 대항력에 대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제가 아까 1조부터 총 8조까지 있다 네. 말씀드렸어요. 자, 그 중에서 제3조 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대항력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법조문을 잘 안 읽어요. 저는요. 법 뭐 쪽 출신도 아니고 또 네. 읽어봐야 어렵기만 하고서 그걸 해석한 걸 많이 보는데 네. 이것만큼은 너무나 중요한 거라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자. 읽어볼래요. 그러실래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읽어보시죠. 제 목소리보다 낫겠네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좋아요. 너무 잘 읽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네. 중요한 거 전입신고. 전입신고는요.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또 질문이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전입신고는 어디서 하냐면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네. 그 동사무소 또는 요즘은 동사무소라고 안 부르고 주민센터라고 부르죠. 하잖아요. 예. 네. 제가 동사무소 시절부터 살아가지고
아직까지 동사무소라고 부릅니다.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렇게. 네. 예, 그래서 또 주민센터에 가가지고요. 내가 네. 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으면 주민센터 가서 내가 이 동네로 이사 왔다라고 신고하는 게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걸 전입신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주소가 그쪽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서울에 살다가 예를 들면 뭐 성남으로 이사 갔다, 뭐 분당으로 이사 갔다. 네. 그럼 이사 간 동네에 동사무소 가가지고요. 내가 여기로 이사 왔어요라고 신고를 해요. 네. 그러면 내 주소가 그걸로 바뀝니다. 그렇게 전입 신고를 한 거를 주민등록으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얘기고요. 결국은 네. 전입 신고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입 신고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항력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누구냐면요. 말 그대로 아까 같은 낙찰자 같은 사람들. 예. 또는 뭐 은행, 뭐 저당, 은행 빚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게 언제 발생하느냐? 네. 바로 전입 신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네. 뭔 소리냐면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제가 이거를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네. 임차인이 말하자면 세입자입니다. 네. 내가 지금 전세에 1억에 전세를 들어갔다 치자고요. 내가 전세금 1억을 집주인한테 주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이사 다 하고 뭐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내가 전입신고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임차인의 자격이 아예 없어요. 아, 전세 1억? 네. 이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이 법이 보호해주는 모든 보호 장치를 아예 받지를 못합니다. 정말 전입을 안 하면 신고가 정말 중요하네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네. 일단 전입을 해야 임차인이에요. 전입을 안 하면 네. 임차인 자체도 못 됩니다. 아, 네.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학생들. 자, 신학기 개강해서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학교 근처에 뭐 하숙 자취 구하잖아요. 요즘에 웬만한 원룸 뭐 전세금 이런 거 얼마나요? 한 3, 4천 한단 말이에요. 많게는 5천, 6천 가고요. 그런 돈 딱 주고요. 전입을 안 해요. 네. 자기 주소는 원래 엄마 살던 집, 엄마랑 같이 살고 있던 원래 집의 주소가 그냥 있고요. 그냥 내가 하숙이나 자취 들어온 집은 그냥 전세금이나 보증금 주고 그냥 삽니다. 그러면 거기 임차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집이 경매 넘어갔잖아요. 전세금 고스란히 날려요. 특히나 대학생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대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된다고 봐요, 저는요. 아. 교양 시간에 필수로 니네 하숙 자취 구했냐? 그럼 필히 전입 신고해라 라는 거를요. 진짜 필히 배워야 가르쳐야 될 된다고 것 봐요. 예, 같아요. 아예 학교 네. 앞에서 팜플렛을 나눠줘야 돼요. 전입 신고 꼭 해라 이러면서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에서 전입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거 지금도 혹시나 대학생분이 시청하고 계시다면 전입신고 필수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네. 혹시나 전입 신고 안 하고 살고 계시는 혹시 이 세입자가 계시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안 하면 정말 자기 전세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이거 요새 돈 벌기도 힘든데 네. 그냥 날아갑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게 언제 발생하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네. 내가 도대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냐 없는 임차인이냐. 아까 말한 대항력이라는 거, 네. 이 대항력이라는 게 누구한테 개길 권리냐? 우리는 이걸 이제 낙찰자한테 개길 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연 네. 낙찰자한테 내가 개길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뭘 따지느냐. 자,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자, 요거 기억나시죠 이제? 네, 반갑네요. 다시 배운 게 나오니까. 지금까지 계속 네. 안 배운 얘기 나오다가 네. 배운 얘기 나오니까 이제 반가우시죠. 네. 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는 크게 근저당이 있었고 가압류가 있었다. 이 네. 얘기했었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는 아예 몰라도 돼요. 자, 이런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 네.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자, 우리가 전입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임차인의 전입한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 날짜보다, 예를 들면 자, 말소 기준 권리가 10월 1일에 있어요. 네. 근데 임차인이 9월 30일 날 전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날짜가 빨라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네.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날짜가 늦어요. 그러면 후순위로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정말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개념, 말소 기준 권리. 네. 항상 얘부터 시작해요. 네. 말소 기준 권리를 딱 보고요. 얘보다 네. 전입이 빠르냐 늦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입이 빠른 임차인이 있으면 네.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개긴다. 네. 이 말은 뭔 소리냐? 결국 내 입장, 낙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임차인을 내가 인수한다는 얘기에 떠안는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내야 돼요. 그러면요, 만약에 네. 제가 이 다세대 주택을 네. 좀 낙찰을 받으면 그 안에 이 임차인 중 한 명이 대항력이 있으면 제가 보증금을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일단 네. 대항력인 임차인 바로 그 말소 기준권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내가 일단 물어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안전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당이라는 걸 배울 텐데 네. 낙찰자가 이제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면 걔가 배당 받았으면 다행인 거예요. 걔는 그 돈 받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혹시나 배당을 못 받잖아요. 그럼 그 돈은 낙찰자가 물어내야 됩니다. 네. 그게 인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꼭 찾아요. 얘의 날짜를 봅니다. 네. 이 날짜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왔으면 선순위라고 본다 했잖아요. 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 아. 자 늦게 들어온 임차인은 나중에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왔다 해서 후순위고요. 거기에 임차인이다. 그래가지고 후순위 임차인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은 무조건 인수. 후순위 임차인은 그냥 소멸. 소멸.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네. 자, 그렇군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네. 집을 구한다. 내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자, 내가 이렇게 2억짜리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 있다고 치자고요. 네. 이런 집에 전세를 뭐 1억 5천을 구해요. 요즘 네. 분위기가 이렇죠. 2억짜리 집이면 전세 1억 5천 막 이래요. 네.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전세 구할 때 부동산에 가가지고요. 그 집에 등기부 막 띄워본단 말이에요. 네. 등기를 띄워봤더니 그 집에 이미 대출이 있더라. 내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네.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이 뭐 10월 10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월 일단 지웠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깨끗하게 다시 했어요. 자 내가 새로운 집을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현재 내가 10월 10일에 집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10월 1일 날 여기에 대출이 1억 5천 근저당이 있더라. 이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집을 구한다. 네. 그럼 나는 대출보다 은행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갑니다. 늦게 들어가면 나는 후순인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이 집이 경매 넘어가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없는 대항력이 없는 거군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단해요. 등기 띄워보고요. 네. 등기에 이미 대출이 있다. 음. 그럼 나는 후순이구나. 아. 자, 근데 등기를 띄워봤는데 네. 깨끗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가 얼른 들어가면 돼요. 아, 얼른 들어가고. 선순위니까. 그럼요. 아. 그러고 나서 네. 내가 들어간 다음에 뭐 대출이 막 들어오는 거는 네.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자 제가 우리가 그때 등기부등본이란 누구나 띄워볼 수 있다. 네. 그래서 남자친구 집 반드시 띄워봐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누구나 네. 띄워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 구하는 집 띄워볼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띄워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사장님이 띄워줄 겁니다. 띄워보고 그 집에 대출 없이 깨끗해요. 그러면 들어가면 난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미 대출이 있어요. 그럼 네. 나는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등기만 띄워보면 그거 하나 가지고 네.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기억을 네. 해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법에 의하면은 내가 대항력이 생기는데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네.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전입 신고한 다음 날이래요, 사실은. 그래서 네. 내가 전입 신고한 날짜다. 내가 전입을 예를 들면 10월 1일 날 했어요. 네. 근데 같은 날 저당이 들어왔다. 동시에 들어오잖아요. 네. 동시에 들어오면 법에 의해서 나는 다음 날로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10월 1일 날 했지만 실제로는 10월 2일로 2일부터. 간주받기 때문에 네. 같은 날 들어오면은 임차인이 밀립니다. 이런 요런 이제 요 부분은요. 것도 정말 잘 알아놔야겠네요. 요거는 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네. 설명드릴게요. 되게 상당히 또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안 중요한 얘기가 없는 게 문제네요. 네, 그렇네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네.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고요. 네. 요것만 일단 알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역시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가 또 길었죠? 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자.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전월세 구할 때 팁. 읽어보세요. 근저당이 없는 물건이 좋다. 예. 다음 것도 계속 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되라. 그렇죠. 전입 신고는 필수. 필수입니다. 자, 이거 필수고요. 그다음에 근저당이 없는 물건 아까 얘기한 거죠, 바로? 네. 저당이 없으면 내가 들어갔을 때 뭐가 된다고요? 이거 없는 물건에 들어가면 내가 바로 선순위예요. 선순위. 선순위면 내 보증금은 무조건 안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전세 구할 때 이게 필수적으로 알아보시고 들어가면 돼요. 물론 이제 네. 요즘 워낙 전세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네. 대출 없는 집이 없긴 한데 네. 그건 또 혹시나 대출 있는 집을 구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넘어가면서 또 한번 할 텐데요. 네. 가능하면 대출이 없는 집으로 깨끗한 집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야 내 전세금은 무조건 안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임차인의 권리부터 전월세를 구할 때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전입신고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성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